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컴퓨터 및 통신 일반에 대해서 함께할 오명윤 교수입니다. 컴퓨터 통신 일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요.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운용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및 통신 일반을 소개하면 전자상거래 운용사의 시험 과목 중에 컴퓨터 및 통신 일반이라고 해서 20문항 정도 출제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인터넷 통신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부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정보기술에 관련된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어떤 논리적인 개념 이런 부분에서도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혹은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구성된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이들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계산 능력을 가진 모든 장치를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협의의 의미에서는 데이터와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저장하고 이를 실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것까지를 이루어주는 장치를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는 기계와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기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어진 대상인 입력값을 받아서 특정한 가공, 즉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출력을 내는 것을 내는 그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컴퓨터의 종류는 데이터 취급 방법이나 혹은 사용 목적, 저장 처리 능력 등 규모 이런 등등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크기나 성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슈퍼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인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홈 오토메이션이나 요새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 그다음에 가전제품과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무슨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그러면 어떤 것이 성능이 좋은가라고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의 크기나 처리 속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성능을 논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보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났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하드웨어로부터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활동을 시키는 그런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드웨어는 크게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 연산, 기억, 입력, 출력 이렇게 5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CPU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CPU는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CPU는 중앙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2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제어와 연산이 그 기능이지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를 읽고 해석해서 모든 장치의 동작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CU, 컨트롤 유닛의 기능과 기억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꺼내서 연산을 수행해서 원하는 결과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ALU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CPU 이외에 다른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칩으로 이제 구성한 AP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텔의 펜티엄 i9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하잖아요. 뭐 셀러론이나 AMD의 에슬론 XP 뭐 이런 것들이 CPU의 급을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PU는 성능을 나타내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클럭 속도, 그다음에 대역폭, 코어 수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자료를 찾아보면 이 뭐 헤르츠의 단위로 이야기해주는 CPU 클럭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더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치가 크면 그만큼 성능이 좋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에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모두 수치가 더 크다면 동일한 가격 내에서는 수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CPU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억장치, 입력장치로부터 읽어들인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중간 결과나 처리된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기억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구분이 되지요. 주기억장치는 우리 머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조기억장치는 노트, 이런 보조로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적어놓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노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억장치는 크게 램과 롬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되면 메모리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의 대상이 이 주기억장치의 램에 해당됩니다. 64메가다 아니면 64기가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 역시 수치가 크면 클수록 기억 용량이 커지므로 성능이 좋은 거지요. 램이라고 하는 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이고요. 얘는 휘발성입니다. 즉 전원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이전에 있었던 걸 기억하지 않고 새로 탑재해서 구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고 다니는 USB서부터 요새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빠른 부팅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SSD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기억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지요. 입력장치나 출력장치에 대해서 뭐 장치의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출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혹은 입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간혹 기출에 있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한 번 정도 보지 않고 넘어가면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해당하는 기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등장하고 있는 GPU,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GPU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PU와 함께 추가적으로 많이 구매들을 하고 있지요. 컴퓨터를 할 때 특히 게임 쪽이나 그래픽 쪽 이런 쪽이나 뭐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의 사양에 이제 GPU들을 많이 추가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는 그래픽 처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그냥 그래픽 카드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이 처리의 속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특히 GPU라고 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등 같이 좀 보다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거에 이제
거의 필수 선택 요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하드웨어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들을 논리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주어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명령의 집합이지요. 뭐 실행 파일이면서도 프로그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소프트웨어 하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생성된 문서나 매뉴얼 이런 것까지 모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거의 협의의 의미로 실제 실행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미들웨어라는 개념이 이제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도록 접근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체제,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개인용 PC를 사게 되시면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운영체제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컴파일러, 부트로드,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지요. 그럼 여기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을 해 주지요. 그래서 컴퓨터의 자원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각각 기기마다 생산 주체마다 다른 OS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기출이 되는데요. 기출된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출제에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시스템 자원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다음에 저장 공간 관리, 파일 관리, 보안 이렇게 크게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이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긴 한데 주로 운영체제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고 이해할 때 이런 기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의 부류지요. 특정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엑셀, 뭐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아니면 뭐 통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래픽, 뭐 프로그램, 포토샵, 뭐 이런 거 전부 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들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미들웨어라고 하고요. 이기종 간의 호환을 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서버 및 웹 호스팅에 대한 이해가 이 컴퓨팅 및 통신의 일반의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운영체계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된 용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엔 메인프레임 중심으로 중함직주식으로 단절되어 있는, 즉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 기반 체계에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의뢰받은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응답하는 쪽이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의뢰하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엣지나 크롬이나 사파리 오페라 이런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서버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입장이시겠지요. 그래서 URL을 쳐서 들어갔을 때 그 URL에 갖고 있는 기기가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작 원리는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웹 호스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주 키워드로 또 필요한데요. 웹 서비스용 서버 임대 서비스입니다. 서버를 개인이나 혹은 사업자,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효과성,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필요한 만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웹 호스팅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유 호스팅, VPS, 사설 호스팅, 그다음에 전용 호스팅, 뭐 클라우드 호스팅, 또 운영 체제별로 구분을 해서 리눅스 호스팅, 윈도우즈 호스팅,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별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웹 호스팅, 서버 호스팅, 클라우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웹 호스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서버 호스팅은 서버 전체,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뭐 필요한 자원을 만큼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지만 호스팅할 때 이제 신기술의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등장한 것으로 많이 구분이 되죠. 2012년 정도서 2010년 이후서부터 세계 우수기관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뭐 주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꼽아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기술이라고 많이 꼽았었지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된 정보기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컴퓨터와 좀 다르죠. 컴퓨팅은 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컴퓨팅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IT 자원인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등을 대여를 하지요. 그래서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확장성을 지원받으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할 때 그 부분에서 함께 떠오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IaaS, 그다음에 PaaS, 그다음에 SaaS 이렇게 이제 구분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I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브 대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런타임, 개발 환경 뭐 이런 부분까지 대여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S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을 지원하는 그런 구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의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퍼블릭,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그 다음에 커뮤니티 클라우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요새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빠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3V라고 하는 가치, 빅데이터의 가치, 특징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설명을 하지요. 이후에 뭐 진실성이나 가치 이런 부분까지 더 덧대어서 5V라고까지 이제 빅데이터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기술 컴퓨팅도 있지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세계의 기반 개념이다.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기와 기기까지 그래서 모든 사물이 한데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연결시킨 컴퓨팅 세계,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어떤 조건에서라도 어떤 기기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구축하는 인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요 기술은 센싱,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그다음에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보안, 이런 것들이 주요 기술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것, 즉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키 기술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닮고 싶은 게 컴퓨터의 최종 꿈이라 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히 발전할 수 있는 맨 끝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뭐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추론, 뭐 여러 음성이나 영상 인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을 수준별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하죠. 알파고 뭐 하는 거죠? 바둑에 대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모두 몰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한 인공지능. 혹시 소피아 뭐 아니면 왜 사람과 같은 로봇 이런 거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알고리즘만 잘 만든다고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잘 구성을 해주어야지만 올바른 답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큰 개념 포괄로 보면 딥러닝이 가장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기본으로 탑재돼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들을 딥러닝,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해서 학습에 초점을 맞춘 것을 머신러닝, 그 위에 전체를 포괄하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보면 넷 플러스 워크의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가진 망을 지칭을 하죠. 컴퓨터들이 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물망처럼 연결된 통신 이용 형태를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EEE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모뎀이나 랜, 케이블, 무선 매체 등의 통신 설비들을 갖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하는 조직이나 체계,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허브와 같은 장치,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약속된 규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컴퓨터 뒤에 혹은 옆에 꽂혀서 다른 컴퓨터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를 이야기하죠. 케이블은 연결 매체이고요. 허브는 통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하드웨어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살펴보면요. 전송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임의의 통신 규칙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활용되는 것을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은 TCP/IP지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데이터 교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미 국방부에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TCP라고 하는 것과 즉 전송 제어 프로토콜하고 IP 주소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송 제어 프로토콜과 인터넷 프로토콜의 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송신 측과 수신 측에 기기가 있다고 하면 송신 측에서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보낼 때 각각 역할에 따라서 4계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역할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각자 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송계층으로 내려가면서 메시지를 패킷으로, 즉 경로에 따라서 송신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단위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내가 가야 되는 그런 곳에 논리적 주소의 정보를 추가를 하고 네트워크 접속 계층에서는 물리적 주소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서 걔가 가야 될 곳을 전부 다 하나씩 붙여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수신처를 보내면 수신처인 맨 마지막에 있는 네트워크 접속 계층에서 물리적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받겠지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으로 올리면서 논리적 IP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으로 올라가서 패킷을 모아 드리죠. 그러고 응용 계층에서 메시지를 모두 합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TCP/IP가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이더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지요. 넷에서 물리적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설치된 넷 접속 기술로 보시면 되겠죠. 혹시 조립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더넷 카드라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하게 될 때 통신을 하는 기본에 이더넷 카드가 기본 구성 요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럭스에서 개발을 하였고 제럭스, 덱, 인텔에 의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이더넷의 특징은 이해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유연하도록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그 상호 연결 및 상호 운영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콜을 살펴보았으니 전송 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송 매체는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좁은 통로에만 있도록 해서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전송 물질을 이제 유선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류 세 가지는 이중연선,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이거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제가 구글에 있는 어떤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쳐서 찾아서 누르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가장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 광섬유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하고 기지국 이렇게 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섬유 케이블은 그만큼 노이즈 그리고 가 없고 그리고 그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의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매체, 신호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대기 우주 공간에서의 자연 환경을 활용을 해서 그 전송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파, 적외선, 라디오파 등등 이렇게 전자기적 신호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신호는 파형에 의해서 형태로 매체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전송하는 매체는 물리적으로 유형적이냐에 따라서 유선 매체, 무형적이냐에 대해서 무선 매체라고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이제 특정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 구조를 토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와 링크가 물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주소를 갖고 있는 기기들을 모두 이야기를 하고요. 링크는 이들이 연결된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구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형이라고 하는 건 중앙에 컴퓨터나 교환기가 있고 그로부터 케이블이 각각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 적합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회선을 정해놓고 그 회선으로 나는 이 데이터를 보낼 거야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회선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적합합니다. 케이블이 하나가 고장이 났다면, 장애가 생겼다면 그 기기만, 그거에 해당되는 기기만 이제 장애가 발생하고 나머지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있는 기기가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가 마비되겠지요. 예, 이런 온라인 시스템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형, 전화망 같은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이 됩니다. 통신회선이 가장 많이 필요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그런 형태의 토폴로지이지요. 그다음에 링형, 컴퓨터와 단말기 연결이 서로 이웃하는 단말기들끼리 연결을 시켜준 것을 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신이 어떤 케이블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버스형, 한 개의 통신회선, 주 통신회선에 필요한 기기들이 별도의 회선을 따서 연결된 형태로 버스형이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구현하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트리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트리형은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식 노드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케이블이 끊어지게 되면 그 케이블이 끊어진 이후로가 전체가 다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신호를 다수의 노드에 분배하는 경우에 아주 적합해서 특정한 목적이 맞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격자망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토폴로지는 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구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설명만 하였는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비교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는 분류를 하는 기준 중에 규모로 분류하는 기준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팬, 랜, 맨, 웬이 있습니다. 팬은 개인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랜은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어서 접속을 도와주는 형태의 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구축된 네트워크, 맨은 근거리 네트워크인 랜과 장거리 네트워크인 웬 사이에 적정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맨이라고 이야기하고, 웬은 근거리 네트워크를 구별해서 더 넓은 지역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규모,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가장 큰 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라는 게 따로 있지요.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는 이동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지요. 그래서 와이어리스라고 하면 물리적인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작업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무선 통신, 개인 영역 무선 네트워크, 무선 랜, 무선 웬 이런 것들이 모두 무선 네트워크의 종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통칭해서 무선 통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또 중요하게 컴퓨터 통신에서 다루어지는 게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해킹이라고 하는 것과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해킹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킹을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얘기하죠. 해커도 그
그 의도, 취지, 해킹을 하는 의도, 취지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 햇 해커, 뭐 블랙 햇 해커, 뭐 그다음에 뭐 사이버 테러리스트, 크래커 뭐 이렇게 있어서 범죄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부러 해킹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활용하고 매일 바이러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제작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크로, 스크립트로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형태를 다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성 코드의 종류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분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웜은 컴퓨터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메인프레임 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 복제가 특성입니다. 바이러스는 피해자 파일이 실행되었을 때 같이 얹혀져 있어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면, 웜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그리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트로이 목마, 하이브리드와 이국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랜섬웨어, 파일리스 악성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가 요새 많이 또 부각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 정보를 돈 내고 구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질이 나쁜 바이러스 악성 코드 중에 하나이지요. 그다음에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뭐 백도어 프로그램, 서비스 거부 공격, 분산 서비스 공격.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참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디도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는 이제 계속 뭐 우리가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종류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검색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의 대응 방법들은 포맷 사용을 자제하거나, 뭐 감염 증상을 파악하거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관리하거나, 백신을 적절히 활용한다거나, 삭제할 때 설치 파일까지 모두 삭제를 완전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1차적인 방어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방어는 기술입니다. 사실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하지만 사람에 의한 문제가 더 심각하고 크지요, 피해가. 근데 이제 기술에 대해서 보면 인증과 인가, 그 다음에 예방과 저항, 탐지와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고, 인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맞다라고 해서 사용권과 소유권을 허가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서 정의에 따라서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자들의 자료를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예방과 저항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암호화, 뭐 아니면 방화벽,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탐지와 대응, 얘는 침입 탐지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차세대의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이런 기술들,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네트워크의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이제 구축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탐지와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술적인 방어 세 번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인터넷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와 인터넷 보안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구분으로 이제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해보면, 정보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CCITT에서
기계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처리된 정보를 전송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플러스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에 의해서 정보 전송 기술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처리 체계를 의미를 해주지요. 그럼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송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정보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처리 기능,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 면에서 정보 전송 시스템, 즉 데이터 전송계와 정보 처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정보통신 시스템 밑에 정보 전송 시스템과 정보 처리 시스템, 각각 정보 전송 시스템 밑에 단말 장치, 정보 전송 회선, 그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아래에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풀어서 보면 정보 전송부와 정보 처리부로 이렇게 그림을 다로 바꿔서 한번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단말 장치와 신원 변환 장치, 통신회선, 신호 변환 장치들을 통해서 서로 기기와 기기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송부에는 신호 변환 장치, 통신회선이 주로 필요하고 정보 처리부에서는 통신 제어하는 거랑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능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계의 정보 전송 시스템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정보 처리 시스템 데이터 처리계는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단말 장치는 정보를 입력하고 수신하는 목적으로 기능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신호 변환 장치 같은 경우는 변조와 복조,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온 것을 디지털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그렇게 디지털로 저장된 것을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모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듈레이트, 디모듈레이트 이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신회선, 변환된 신호의 이동 통로나 통신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통신 제어 장치에서 컴퓨터와 모뎀 사이에 위치하는 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자체를 처리하기 좋은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을 통신 제어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요건 우리가 앞서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이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것들이 구성 요소고 그들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터넷 보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고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즉 TCP/IP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거대한 네트워크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로 이어져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9년에 미국 국방성의 알파넷이 기원이 되었고요. 이후에 미국 내에 연구용으로 이제 대학과 연구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망을 구축을 해주었는데, 이후에 이게 알파넷과 흡수되면서 지금의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인터넷 전용선이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었지요. 이런 인터넷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선을 따라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든 수집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시스템 보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장치, 뭐 라우터든 스위치든 이런 것들이 브릿지 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에 대한 보안을 시스템 보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보안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보안을 포괄해서 시스템 보안이다 혹은 컴퓨터 보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소스, 시큐어 OS, 침입 탐지 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파일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독자적으로 개발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실생활에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있지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오가잖아요. 그렇죠? 이때 데이터 보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은 텔넷, FTP, HTTP, SMTP 등과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URL을 기입을 해 넣을 때, 입력을 할 때 HTTP라고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마 HTTPS라고 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니면 HTTP라고 쳤는데 실제로 URL 뜨는 걸 보면 HTTPS라고 해서 그 위치가 써져 자동으로 변환돼서 접속이 되도록 이렇게 통신 프로토콜이 변환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S는 HTTP의 시큐리티, 즉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해서 논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최근에 HTTP라는 것보다 HTTPS라고 하는 것을 통신 프로토콜을 더 많이 빈번하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특성상 상호 운영성이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표준 단체에 의한 표준화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7498-2라고 하는 데에서는 보안상의 위험 및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인증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접근 제어라고 해서 비인가된 사용자가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접근 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가 비인가된 사용자나 주체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비밀 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무결성과 부인 봉쇄 같은 것들이 또 보안 요소로 활동이지요. 데이터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변경 또는 삭제,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에서의 무결성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무결성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의 주소를 나의 친한 친구 둘이 서로 같이, 지금 나의 주소를 친한 친구 둘이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쉬운 무결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C라는 친구의 주소를 서로 주었는데 이사를 갔다 해서 C라는 친구만 현 주소를 갖고 있으면 나의 주소는 현재 주소와 실제 데이터로 존재하는 주소가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정확한 팩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복구 기능을 갖는 접속 무결성이나 복구 기능 없이 없는 접속 무결성 등등 여러 5가지 형태의 무결성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인봉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인봉쇄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나 수신자가 전송 메시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부인 방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아니면 정보 보안 이런 부분에서 부인 방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 데이터 관리하는 전송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제에도 부인 방지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송을 보냈음을 혹은 받았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송신됐을 때 수신자가 그 메시지가 실제로 송신자에 의해서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메시지가 수신됐을 때 송신자가 그 메시지가 실제로 수신자에게 수신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기기가 B라는 기기에게 데이터를 넘기게 됐으면 B라는 기기가 이 데이터를 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B라는 기기는 혹은 B라는 사람은 A라는 곳으로부터 이 데이터가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서 필요한 교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보면 구조에 관련된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이런 인터넷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서 종합서적도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전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제가 제시해주는 교재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활용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